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지도 운동 보겠습니다. 아동 지도 운동. 48쪽에 있죠? 성인기의 심리적인 문제는 아동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서 그래서 세상이 머리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기의 심리적인 문제는 애착 관계에 있어야 할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1인 이상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최초로 치료한 인물은 프로이드, 정신건강이론 더리 스페이스 사례이다. 그러면 이 프로이드는 아동 분석을 통해서 리틀 한스의 불안과 공포의 원인을 해석하고 왜 불안하고 왜 공포에 떠는지 그 원인을 해석하고 아동이 어떻게 자신의 불안을 표현하고 처리하는지 이해하라고 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리틀 한스의 삶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인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적 방법, 이론적인 개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지금 48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 운동은 행동주의와 사회규범 중심의 이론에 근거했고 아동을 통제할 대상으로 보고 규율과 수능을 강조했다.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아동에게는 부모를 불건전한 양육자로 인식하고 아동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 맞추기엔 교정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봅시다. 부부 상담. 결혼 문제는 지금 뭐예요? 결혼 문제는 응? 부부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았고 정신치료적 접근으로 다룬 데는 한계가 있다. 부부 상담 따라서 두 사람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 기존의 개인 치료와 구별된다. 요즘 보면은 왜 이렇게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아이들 그 오은영 박사의 치료 해가지고 엄청 2% 저 프로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동 상담 20세기 초에는 사회개혁, 사회계획과 법적 지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전 변화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정신병리는 개인의 내적인 문제가 아닌 상호작용의 성질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부모는 뭐예요, 지금? 방해자, 자녀는 피해자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회개혁, 20세기 초에 사회개혁 운동, 아동의 법적 지위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지금 48, 49에 보면은, 여기서, 내용을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아동 상담은 이러한 변화로 현재 문제의 성격이 맨 밑에 49쪽에 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가족이 아동을 지원하고 돕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가족은 뭐라지? 가족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아동을 분리시키는 게 아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가족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그저 좀 전에 나왔던 내용대로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다. 자, 가족 발달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 실천의 영향은 그럼 뭐냐? 사회복지 실천의 영향은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서 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그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가족, 이 부모를 우리가 같이 상담을 해야만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서 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부모를 면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전체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다.
가족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함께, 그죠? 가족 구성원들을 함께 공동 면접을 통해서 가족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접근 방식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 사례 관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는 언니는 그 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딸 상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딸만 상담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음, 엄마 아빠를 다 부르더래요. 이 부분이에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를 함께 면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끌어내는 거죠. 이 아이가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공동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입하는 접근 방식이 이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족 치료의 발달 과정. 가족 치료의 발달 과정은 1920년대는 가족 치료의 초기 단계로서 현대적인 가족 치료 접근법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1920년대는 뭐라고 지금 현대적인 가족 치료 접근법이 형성되기 전이다. 이 시기에는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발전이 진행되었고, 이 시기에는 어떻다?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발전이 진행되었고, 개인 중심의 어떤 심리치료가 주류였고, 가족 치료는 이 시기, 1920년대는 어떻다? 개인 중심의 치료가 발달이 되었지만, 가족 치료는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930부터 가족과 관련된 이론과 정부법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1940, 50년대는 가족 구성 간의 상호작용, 가족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을 강조했고, 이 접근법은 뭐다? 구조적 가족 치료의 초석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쪽에 지금 나왔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가족 시스템의 동적인 특징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치료 접근법이 뭐다? 구조적 가족 치료의 초석이 된 게 언제? 1940년에서 1950년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대 가족 치료를 보겠습니다. 1900, 버틀러는 지금 뭐 세상과 사람을 유기체로 보고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부분의 보다 전체가 크다. 그 다음에 인공두뇌 1942년에 위너가 처음으로 설명다. 인간은 피드백에 의해 체계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인공두뇌. 벤트슨 가족 시스템이 여기서는 이론과 사고방식은 가족 주례의 발전과 현대적인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베이크스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이버네틱스, 사회학, 인간학, 진화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연구의 학자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 맨 밑에 있죠. 사이버네틱스는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에 주목하여 서로 피드백 뭐야? 서로 내가 뭘 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부연 설명. 뭘 이렇게 하라는 피드백에 주목하여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과 균형을 이해하는 학문이 사이버네틱스. 그죠? 사이버네틱스는 뭐라고요? 시스템의 상호작용. 서로 그 다음에 시스템의 상호작용 주거니 받거니가 피드백이죠. 이 피드백에 주목하는 동적인 특징과 균형을 갖춘 게 사이버네틱스. 그죠? 서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관계. 서로 상호작용.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사이버네틱스. 그러면 50년대, 벤트스는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가족 시스템 이해에 이용했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이티스는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그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이는 시스템의 균형, 변화, 영향. 똑같은 말이죠.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 이론, 베이티스는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가족 치료에서 시스템적이고 동적인 관계.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앞에 나왔던 거랑. 따라서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현대적인 가족 치료 접근의 중요한 토대죠. 센스를 진짜요. 수 있는 이론이자 학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베이티슨이 주장한 사이버네틱스는 그저 현대적인 가족 치료 접근법 중에 하나의 중요한 토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가족치료 연구에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가족치료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가족치료사이고,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그죠? 아까 베이티슨의 지금 뭐 상호작용 나왔죠? 피드백 하면 베이티슨의 사이버네틱스. 그래서 도 지금 가족치료에 있어서 성문도 주자로서 가족 구성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패턴, 역할, 기능의 상호 의존성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에코만도. 따라서 가족 치료 분야에서 현대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을 도입하고 개인과 가족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3쪽에 에코만이 얘기한 거 지금 쭉쭉쭉쭉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의 이론과 접근법은 뭐라 그랬어? 가족치료사와 연구자들이 계속 영감을 주었대. 그죠? 뭘 할 수 있단가를 그래서 가족치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에크만의 가족치료. 그럼 리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리치는 보행과 보조 매니나지 등과 함께 가족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그래서 리치는 가족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동적인 관계가 개인의 정신적 증상, 그죠? 가족 시스템의 상호작용,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의 동적인 관계가 어디다 개인의 정신적 증상과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면은 리치의 가족치료 접근법 맨 밑에 있음 쪽에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상호 의존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대요. 따라서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삼각관계, 간섭, 가족 구성의 삼각관계, 간섭, 구조, 억압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결혼의 리치에, 리치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의사소통, 갈등의 역할에서 경계 설정을 했는데, 리치는 여기서 결혼 분열 나오죠? 상호작용 패턴이 지금 여기서 구성된 정신성을 유발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 리치의 결혼 분열에 있어서, 그죠? 결혼 분열은 뭐냐? 가족이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결탁하여 두 집단으로 폐가 갈리는 게 결혼 분열. 그럼 결혼 외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성격 장애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가족 내에서 우유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며칠 전에 그 가족 상담, 부부 상담에 이혼 숙력 그를 보다가 제가 화가 나서 그냥 돌려버렸어요. 남편 고분고분하고 뭔 죄를 졌는지 이 여자는 그렇게 외모를 비하해서 미안하지만 너무 남편보다 아니었어요. 남편이 훨씬 외모도 괜찮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피곤하게 하고 너무 어, 쥐노들게 만드는 거야. 그 앞에서 이 남편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우 화가 나더라고. 왜 그럴까? 저 여자분은 그 안에 뭐가 남편에 대한 불만, 원망 이게 뭐가 쌓여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도 단순한 게 좋으니까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 중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여자가 성격적으로 날카로운 남편을 적대시하고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남편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은연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난 자기가 미안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안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위는 가족 구성원들은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래서 유사 친밀성은 뭐예요? 유사 친밀성은 가족 구성원들 그죠? 위는 친밀한 형토가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는 감정적 연결의 친밀성 부족한 상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는 언니가 남편이 7살 연한데, 제 앞에서는 서로 존댓말 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열어보니까 어때요? 남편, 뭘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죠? 아까 번개탄을 제가 가지고 다녔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우울감에 힘들었더라고요. 언니가 시켜서 석사도 시키고 석사도 하기 쉬운데 이 언니가 사회복지 박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근데 사실 언니가 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게 내 안에 뭐가 있는 분야냐면 나는 능력이 없는 당신 나라가 자꾸 공부하면서 박사로 만들려고 그랬다. 근데 그것이 안 돼. 왜 치는데도 그 언니는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윽박지르더라고. 제가 한 번은 어디 장례식 가느라 그 차를 탔었거든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니까 이 언니는 내가 있어서 그런지 깨갱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족을 겉으로는 친밀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있는 거죠. 자, 유사 적대성.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적대적인 척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심도 있는 적대감이나 적대적 관계 형성되지 않은 상태. 사실은 적대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태. 고무울타리라는 거 뭐예요? 고무울타리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치밀한 척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개인이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억압한 상태. 서로 그래 너 그렇게 해. 가질 수 있어. 그래서도 이 자율성, 독립, 독립성을 억압하는 게 고무울타리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 음. 근데 속으로는 너 그랬다가 너 봐? 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고무울.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여기 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사 적대성이나 고무울타리. 그 다음에 이제 1950, 60년대 이제 보혜는 참 잘 나오는 사람이 가족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보혜는 가족 체계의 이해와 개인의 문제 해결에 위한 접근법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갈등의 세대 간 전수 상황, 온 가족의 미분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가족 체계는 불안과 긴장이 증대된다는 거죠. 그럼 큰 커. 일생은 가족 치료에 전념한 임상 사회사업가이다.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 느낌이나 성장이나 지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의사소통과 이 감정을 중요시해야 돼. 누가? 칼 휘테커가. 그럼 잘 나오는 가족 치료고 민우치도 가족 치료 참 잘 나오죠. 선생님들. 그래서 기존의 정신분석 치료 기법의 한계를 정신분석 치료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빈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 접근법에 개혁다. 자, 여기서는 치료 한계를 인식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빈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개발한 사람 누구? 미누치. 그래서 65년 빈민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활동과 구체적인 치료활동을 위해 필라델피아 아동지도 클리닉을 창설해 누가? 이누치니. 찝스, 찝스 뭐야? 개인 내적 접근에 대항하여 이거 지금 MRI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방법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가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의 항상 그저 의사소통의
성이라는 개념을 개발한 게 지금 뭐예요? 잭슨. 그래서 봅시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강조했다. 자, 헨리는 어땠다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했다. 그래서 개인의 증상이 아닌 가족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황으로 이해하였으며, 개인의 증상이 아닌 어떻다? 가족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황으로 이해하였으며 짧은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자, 알토를 봅시다. 팔로알토. 지금 교과서 56하고 57에 있죠? 팔로알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에 있는 가족주의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이 형성했다. 이곳은 정신건강 연구소가 위치했고요. 초기 MRI에서는 주로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치료 확대를 연구하고 전에 관심 있고 팔로알토는 의 핵심 멤버인 잭슨이 사망하고 사티어와 헤일러가 다른 장소로 지금 이동하면서 MRI 하는 게 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지금 뭐다? 미국 가족 치료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자, 가족 치료 연구는 뭐가 돼 있어요? 1970년대는 가족 치료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과 접근법이 개발되었고 가족 치료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지도자들은 유명 인사가 되어 이상화되었고 가족 치료가 심리 치료에 대한 매우 효과적이라서 미누친, 보웬, 팔로알토, 그 다음에 헨리, 그죠? 이런 사람 다 나중에 이 가족 치료의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실질적인 응용, 연구를 촉진했고요. 가족 치료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점차 인정받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0년대 가족 치료의 연구를 한번 봅시다. 1980년대. 80년대. 그래서 다양한 가족 치료, 그죠? 이 1980년대 가족 치료는 다양한 가족 치료 접근법들이 활발하게 보급이 되고 과학파의 개념, 이론 기법을 통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쉽주의 모델로 해결 중심 모델이 있다. 1980년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는 도시 쪽이 있죠. 다양한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가족 접근법들이 활발하게 보급되었다.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1990년대 가족 치료 연구는 어떠냐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가족 치료 보면 우선 구성주의, 그 다음에 여권주의,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다문화 사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다문화 사회는 뭐 베트남, 조선족, 뭐 필리핀 온 사람들, 뭐 외국에 어서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 어, 내려온 민도 우리가 다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탈북민도 다문화라고 지칭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전쟁이 먼저 1950년에 지금 70년 넘으면서 언어와 문화가 이제는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는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어떻게 뭐로 지칭을 한다? 다문화. 그래서 1990년대 가족치료 연구에서 사회 구성주의, 여권주의, 다문화주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인지, 활동적 가족치료가 등장이 했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사고,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 구성원들 관계와 그죠?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 해결 중심 치료에 관심이
고조된 시기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다문화 가족 치료에는 맥골디 하디가 있고 내러티브 가족 치료에는 뭐 이러이러 있고 따라서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고 치료는 관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990년대 가족 치료 어디다 관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가족치료 연구는 어떻게 됐냐? 자, 봅시다. 교과서 보면 59쪽을 한번 보세요. 59쪽에 보면 2000년대 이후에는 통합적, 포스트 모던적 전환이 부각되고요. 문화적인 다양성,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그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트라우마 이해, 그죠? 트라우마 이해. 예를 들어서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그 소방관이 어디죠? 이태원에서 그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있던 이 소방관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걸 지켜본 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트라우마 이해, 디지털 시대의 적용성, 그리고 근거 중심 실천을 기반으로 한 2000년대 이후의 가족치료 연구는 실용적이고 적응력 높은 치료 접근으로 발전해왔다는 것. 따라서 2000년대 가족치료는 후기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중간에 있습니다. 다양성을 반영한 보다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다? 통합적 접근의 강화다. 그래서 지금 쭉 내려다 보면, 아, 여기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문화적인 다양성, 민감성을 반영하는 또 치료가 강조되었고, 여기 나오네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넘어서 성소수자, 재혼가족, 재혼가족을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까? 다시 원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적합한 상담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치료자는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접근의 확산도 중요한 흐름이다. 뭐냐? 내러티브 치료, 해결 중심 등의 치료, 협력적 대화. 와 같은 권위적 치료자 중심의 틀을 벗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담자의 의미 구성 과정, 언어의 힘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 잘 잡았다. 여기서 이론, 그죠? 이 애착 이론과 외상, 외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정서적 상태의 가족 내 정서적 상처에 접근하는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 정서적 상처. 우리 가족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조심하는 것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피로 뭉쳐진 관계니까 뭐 되겠지.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이에서도 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아우, 친하니까 이게 버릇 없이 아무렇게 행동해도 뭐 어찌 되겠지. 우리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두 번 보겠지만 진짜 그 사이에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말은요,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고 내가 속상한 거 있어도 저도 언제나 한번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은 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 그래, 응, 그래, 응,
안에서는 요동을 치죠. 이걸 죽여 살려. 요동을 쓰 그렇지만 그 요동치다가 지가 스스로 사그라치니까. 그런데 내가 이 밖으로 나온 순간에 그걸 다시 내 안으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요동치고 말지라도 음, 안 내뱉는 게 가장 현명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EMDR이나 치료 기반 치료법과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EMDR은 뭐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처리해서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그 감정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EMDR은.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 트라우마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뇌 치료를 하는 게 EMDR입니다. 가족당 주기 의의 봅시다. 가족들이 그들의 시간을 흐름에 따라 변한 다양한 단계와 변화를 의미하고 발달 단계에서 가족 구성은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죠. 가족 주기는 가족을 기준으로 설명되고요.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 출산을 통해서 확대되다가 자녀의 결혼과 독립으로 축소되며 마지막으로 부모의 노화와 사망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죠? 부모의 노화. 여러분들이나 나나 출생을 했으면은 양육을 하다가 결혼생을 하다가 애들이 독립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노화가 일어날 것이고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결국엔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는 변화로 인하여 가족생활 중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변화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변화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가 가족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선생님들은 나이를 안 먹는다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최우정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그 옛날에 깎아놨던 그 이미지는 어디로 갔지? 우리 때는 그래요. 엄마 아직도 예뻐. 예쁜 게 어딨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맞게 그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모의 노화, 사망,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또, 보고 있노라니, 조금 마음이 착잡하네요. 자, 결혼 생활 중에 분류 기준. 듀빌과 지금, 밀러는 가족 주기를 뭐라 그래서 지금 2세대 핵가족 중심으로 자녀의 학력과 연령에 중점을 두고 8단계로 구분하였어요. 신혼부부 가족으로 시작하고요. 자녀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 지금 3단계로 분류하고 유영주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음, 우리나라 가족 생활은 적자의 숫자가 첫 번째 자녀를 기준으로 6단계. 가족 생활 주기, 그다음 자녀 출생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 결혼기, 노년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노년들이 뭐예요? 노화와 사망의 단계죠. 그죠? 자, 이제 맥골들에게 가족 생활 주기를 한번 봅시다. 결혼 전에는 부모 자녀 관계 분리 이전. 그래서 결혼 전 성인 남성과 여성이 정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시기에 결혼 적응기는 뭐예요? 결혼 적응기는 새로운 가족 체계를 위한 노력이죠. 그죠? 그래서 결혼은 다른 환경의 사람 두 사람 결합해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서로의 차이와 동질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결혼 적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아동기는 그죠? 이제 새로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양육에 대한 관한 부모의 태도가 적절하게 조율돼야 되고, 양육에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조화롭게 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청년기를 한번 보면은, 청년기는 뭐예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자녀들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다 서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5단계는 또 뭐예요? 자녀 독립기죠? 자녀가 독립함으로 인해 공허함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이 독립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부부는 서로에게 치유와 지지를, 그러니까 서로 치유와 지지를 주고받는 거, 결혼 생활을 잘 이겨낸 부부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우 싸우고 부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따라서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해야 된다. 자, 6단계 노년기는 자녀들 인생의 가치, 윤리, 도덕적인 원칙들을 전달,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전해주기 시다. 이제 내가 여기까지 살아보니 얘들아, 이러이러하더라. 내가 실수하고 놓쳤던 부분을 너희는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인생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노년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력을. 근데 저는요, 제 어드바이스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나한테서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딸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걔가 엄마 같아. 애가 현명하고 똑똑해요. 이제 93년생이면 만으로 32이거든요. 걔가 참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우리 딸이랑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제가 물어봐요. 뭔가를 결정할 때. 한국 가족의 변화. 전통적 이제 60쪽에 있습니다. 현재는 세가지가 되면서 가족의 단위가 축소되었고 1인 가족이 인간 남녀 평등 가치가 강조되면서 가족 내에서도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시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뭐 직업적 경제 역할도 변하고 있죠. 응? 자녀 사이도 어떻게 돼?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향으로 발전을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형제 자매의 중요성이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심에는 경향이 보여지고 그래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도 영향을 따라서 가족의 정의는 흐름에 따라 당연히 가족의 정의는 뭐야? 젊은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한국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과서 62쪽에 보면은 인구 조사에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관한 조사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반려동물이 부족이라고 응답한 27%가 나왔대. 이거 낮은 수치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 보냐? 지금 한국사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한 시대다. 63쪽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수행할 기능이 강화되었다. 학교 복지기관, 그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 뒤에 보면 지금 64쪽에는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 혈연이나 혼인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것이나 함께 돌보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관계로 인식하는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교 교육이나 지역사에서의 이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때요? 지금 가족 상담, 음,
가족 구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후회가 많은 후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now, here and now, 그죠?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가족을 내가 지킨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수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